50만 원만요, 엄마.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게요. 50만 원이라니요. 제가 김밥집에서 보름 넘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갚겠다고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알았어, 민수야.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내일 은행에서 찾아서 송금해 줄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70살에 김밥집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안쓰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 제 무릎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건 작년 겨울 때문이에요. 그때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냥 좀 아픈가 보다 하고 참고 지냈거든요.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붓고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어요.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돈으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막막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가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들한테 말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살림 차리느라 바쁠 텐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다 해결해 왔는데 나이 70의 아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구인 광고를 봤어요. 김밥집 아르바이트 구함. 나이 무관. 월 100만 원.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석 달만 일해도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70살 할머니를 과연 써줄까 싶어서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김밥집 알바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사장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거짓말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어차피 만나면 들킬 것 같아서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70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조용하시더니 그래도 괜찮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틀 후에 김밥집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좀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목소리로는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친절하게 어머님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어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더니 사장님이 그럼 내일부터 나와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8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밥 한 줄 만드는 것도 처음엔 얼마나 어렵던지요. 손놀림이 느려서 사장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몰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밥 5줄, 유부초밥 2개, 떡볶이 하나요. 손님들이 계속 주문을 하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손은 떨리고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차라리 아픈 채로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발은 퉁퉁 부어서 신발도 벗기기 힘들었고 무릎은 얼음찜질을 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첫 주급을 받았을 때 25만 원이 제 손에 들려 있는 걸 보니까 다시 힘이 났어요. 그래, 이렇게 석 달만 참으면 수술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멀쩡해질 수 있어. 점점 일에 익숙해지면서 사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성실하세요. 젊은 애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어도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제가 김밥집에서 일하는 걸 보고 다들 안쓰러워했어요. 순자 씨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고생을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술 때문이라고 말하면 더 걱정을 끼칠 것 같아서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이제 3분의 1은 모았구나 하며 희망을 가졌어요.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곧 다른 곳에 써야 할 상황이 올 줄은요.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가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혼자서 아들을 키우던 그 힘겨웠던 시절 말이에요. 여러분, 35살에 갑자기 과부가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 민수가 겨우 7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저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죠.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어요.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고 전세 보증금마저 떼이는 바람에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에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야 했고 아들 먹일 것도 장만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서 채소 다듬는 일을 했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에 와서 밥을 해놓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특히 아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죠. 어느 날 민수가 열이 펄펄 나면서 밤새 끙끙 앓는데 병원에 데려가려니 돈이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민수가 말 잘 듣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힘들어요? 라고 물으면 아니야, 민수야. 엄마랑 민수랑 둘이서 잘 살 수 있어라고 대답했는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7살짜리가 무슨 열심히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힘이 났어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바빠졌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대신 제가 밤마다 민수 숙제를 도와주고 책도 같이 읽어줬어요. 비록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었지만 아들만큼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에는 제 손이 정말 거칠어졌어요. 매일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다 보니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서 밴드를 붙이고 다녔어요. 민수가 엄마 손 왜 이래요?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이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가 정말 효자였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저도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가 공부할 시간에 무슨 신문 배달을 하냐고 말렸지만 민수는 공부도 잘하고 신문 배달도 할 수 있어요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선생님들도 민수 어머니 아이가 정말 기특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다니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대단했어요. 민수가 엄마 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을까 싶어서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학자금 대출도 받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더 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참았어요. 민수가 대학 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민수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 건 처음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가 널 대학생으로 만들어줬구나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학교 4년 동안도 여전히 힘들었지만 민수가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민수가 제게 봉투를 건네면서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던지요. 민수야,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내 돈은 내가 써라. 엄마는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민수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2년 후에 민수가 회사 동료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이제 정말 제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 되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뵙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순간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싶어서 뭉클했어요. 결혼식 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객들이 어머님이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결혼 후에 민수 부부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자기 살림을 차려야지 하면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안부 전화도 주고받고 명절 때는 함께 보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김밥집에서 일하게 되면서도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도 신혼이고 자기 살림 꾸려가느라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혼자 해결해 왔는데 이것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곧 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하게 될 줄은요. 김밥집에서 일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무릎이 아픈 걸 참고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발을 담그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민수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회사 일은 바쁘지 않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민수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내 돈은 내가 써라라고 말렸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야? 50만 원만요, 엄마.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 달에 꼭 갚아드릴게요. 50만 원이라니요? 제가 김밥집에서 보름 넘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어요. 게다가 갚겠다고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알았어, 민수야.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내일 은행에서 찾아서 송금해 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서.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2달 동안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만 남는 거였어요. 그래도 민수가 급하다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다음 날 바로 송금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수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급해서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분명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는데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갚겠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바쁘겠지 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에도 돈이 좀 필요해서요. 뭐라고? 민수야, 지난달 돈은 언제 갚을 거고 또 왜 돈이 필요한 거야? 지난달 거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급해서 5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그렇게 돈에 쪼들릴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회사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고 월급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돈이 필요한 거야? 엄마가 걱정되니까 말해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곧 해결될 문제예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그때도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오늘 번 돈도 또 민수한테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탈했거든요. 김밥집 사장님도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눈치채셨나 봐요. 어머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요. 어머님, 무릎이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수술이라도 받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울고 싶었어요. 수술 받으려고 여기서 일하는 건데 번 돈을 자꾸 아들한테 주다 보니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3번째 달이 되자 민수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뭐가 어려우세요? 그제야 제가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말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수술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하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너도 신혼이고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자꾸 가져가면 엄마는 언제 수술 받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민수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돈도 안 주려고 하세요. 저도 정말 급해서 부탁드리는 건데. 엄마 수술은 조금 더 미뤄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엄마 수술을 미뤄도 된다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제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대체 뭔 일인데 그렇게 돈이 자꾸 필요한 거야? 100만 원이 넘게 줬는데도 모자라다는 거야?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돈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버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돈만 달라고 하다니요. 게다가 모르셔도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 70살의 김밥집에서 고생하면서 버는 돈인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저 정말 급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민수는 결국 또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날도 50만 원을 보내주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무릎은 아프고 번 돈은 자꾸 나가고 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 아들에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이에요. 4번째 달이 되자 민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냈어요. 민수야, 또 돈 달라고 전화한 거지?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는 거냐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50만 원만 더 주시면. 마지막이라니. 넌 벌써 3번이나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도대체 뭔 일인데 그렇게 자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때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민수가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돈이 자꾸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너 혹시 도박하는 거 아니지? 아니면 누가 너를 협박하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럼 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무슨 남이야? 결국 그날도 민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또 50만 원을 보내줬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김밥집에서 일하는데 계속 민수 생각만 났어요. 김밥을 말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돌고 돌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잘렸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고 돈을 쓰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도박에 빠진 건가? 그러다가 참을 수 없어서 민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회사 전화번호는 예전에 민수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혹시 최민수 씨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민수 씨 전화요. 다행히 민수가 회사에는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박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럼 왜 돈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에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결심했어요. 직접 민수 집에 가보자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싶었어요.
김밥집 사장님한테 오늘 좀 일찍 퇴근해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민수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혹시 민수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올라가 봐야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 소영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소영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전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부어있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소영아, 미안하다.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민수 있니? 아직 안 왔어요. 들어오세요. 집에 들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큰 상자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 위에는 아기 옷 같은 것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소영아, 저것들이 뭐야? 소영이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그냥 친구 것 좀 맡아두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아기 옷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모차도 있고 아기 침대도 조립해서 벽에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용 젖병이며 기저귀며 온갖 아기 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소영아, 이게 정말 다 친구 거야? 그때 소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나 펑펑 우는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 뭐가 죄송해?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소영이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신했으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 왜 울어? 그리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게 쌍둥이예요. 쌍둥이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기 용품이 이렇게 많은지, 왜 민수가 자꾸 돈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입덧도 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해서. 소영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위험성이 높아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신혼집 전세금에다가 아기 용품 준비 비용, 그리고 소영이 병원비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오빠가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장인데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수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빠가 어머니한테 돈을 빌렸나요? 응, 벌써 4번째야. 200만 원 넘게 줬어. 그랬더니 소영이가 더 울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민수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민수야, 엄마가 다 들었어. 소영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서? 민수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해요, 엄마. 라고 중얼거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이런 좋은 일을 왜 숨겼어? 엄마도 힘드실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른인데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이 도박을 하는 줄 알고 나쁜 일에 빠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손자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얼마나 혼자서 끙끙 앓았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38살의 신혼 가장이 쌍둥이 아빠가 되면서 겪었을 부담감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저는 민수와 소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같이 울었죠.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모르고 화만 냈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엄마가 김밥집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때 소영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을 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아, 뭔 소리야. 손자들 때문에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엄마가 고마워. 우리 민수한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선물해줘서. 그날 저는 민수와 소영이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김밥집에서 일하게 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민수가 돈을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이에요. 민수도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웠다고요. 소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병원비며 아기용품이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혼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장인데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바보야, 가족한테 창피할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너를 키울 때도 혼자서 다 해결했냐? 동네 사람들, 친척들 도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날 밤 저는 민수네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무릎 수술은 좀 더 미뤄도 괜찮아. 지금은 손자들이 더 중요하니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아픈 걸 어떻게 그냥 놔둬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대신에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저는 김밥집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목표가 생기니까 일도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민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부 전화를 주고 김밥집 일이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제가 꼭 돈 벌어서 엄마 수술비 마련해 드릴게요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2달 후에 소영이가 입원했어요. 쌍둥이라서 위험해서 미리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밥집 사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며칠 휴가를 얻어서 병원에서 소영이를 돌봤어요. 병원에서 지내면서 소영이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어머니, 저 때문에 오빠가 어머니한테 그런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엄마도 손자들 보는 재미로 일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드디어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요. 정말 작고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손자는 민수를 빼닮았고 손녀는 소영이를 닮았더라고요. 아이들을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펑펑 났어요. 민수야, 소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워. 출산 후에 민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모르고. 이제 제가 엄마 무릎 수술비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김밥집 일도 그만하세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다니까.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더 필요할 때야. 하지만 민수는 정말로 엄마 수술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고 야근 수당도 더 받아서 몇 달 안에 수술비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반년 후에 민수가 수술비를 마련해 줬어요. 저는 드디어 무릎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는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요.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 민수와 소영이가 정말 잘 돌봐줬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해줬고요. 손자, 손녀들이 자랄수록 정말 예쁘더라고요. 지금 저는 김밥집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무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이제는 손자들 용품 사주는 재미로 일하고 있어요. 기저귀도 사주고 분유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정말 행복해요. 민수도 이제는 무엇이든 저와 상의해요. 아이들 육아 고민도 털어놓고 회사 일도 이야기하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손자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아들을 의심했어요. 도박을 하는 건 아닌지 나쁜 일에 빠진 건 아닌지.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무릎이 아픈 걸 아들한테 숨겼잖아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결국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민수와 소영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은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말이에요. 비록 70살이지만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게 참 기쁘네요. 여러분,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체면보다 솔직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힘든 걸 숨기지 말고 도와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송여사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매일 새로운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